자, 이제 교재 18페이지를 보시고요. 로마자 2번 자의 성과 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 성이라고 하는 말, 자의 성과 본, 성시라 하셨습니까? 그래서 성이라 말도 쓰고 시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 원래 그 성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여성들의 이제 패밀리네임 같은 경우에는 성이라 불렀고, 옛날에 남성 같은 경우는 씨라고 불렀어요. 씨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한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계가 원래 더 과거에는 원칙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의 경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아주 옛날이지 않습니까? 그때 같은 경우는요, 그 모친의 성을 따를 수가 있었어요. 실제 여러분들 제 조상인데, 저 김해 김씨거든요. 근데 뭐 김해 김씨 중에 뭐 절반 이상은 그렇죠, 아시죠? 너무했다. 그런데 이 김수롱하고 여러분들 그 허왕후 있지 않습니까? 허씨 하고 있었을 때 그 12명인가? 12명의 자식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9명 같은 경우는 아버지 성을 선택해가지고 김씨로 갔고, 3명 같은 경우에는 허씨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 옛날에 그 말 있었죠. 김해 김씨하고 김해 허씨 같은 경우는 혼인할 수 없다고 했던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알겠죠? 성이 다르지만 같은 부모였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유교가 들어오면서 무조건 아버지 성만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 이후에 민법이라고 하는 것이 개정되면서 민법 제781조에 근거해가지고 어머니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겁니다. 제 말 알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성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사실 없는 겁니다. 보면 알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1항을 보시면요. 원칙적으로 그래도 자는 부의 성과 본에 따른다 해서, 아버지가 김씨인 경우는요, 일단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때에는 자식도 이제 김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 부모가 혼인 신고를 할 때 아시겠죠? 모의 성과 본에 의하겠다라고 합의했을 경우에는요, 모의 성과 본에 의합니다. 해서 원칙 같은 경우는 부의 성과 본에 의하겠지만, 부모님께서 혼인신고를 할 때 됐습니까? 우리 사이에 나오는 자식 같은 경우에는 엄마 성으로 하겠다라고 미리 협의했을 경우는요, 엄마 성에 의할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이 먼저 19페이지를 가보시면요. 19페이지 가보시면 치울게요. 이건 뭐 쉬운 나올 거 아니고. 보시면 그 2번 보시면 이제 목차 부모의 협의에 의한 자의 성결정 보시면요. 1번부터 보시면 한 줄 밑에 반드시 혼인신고 시의 협의로서 정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이 혼인신고 시이지 출생신고 시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혼인신고할 때 그런 합의가 없었을 경우에는요, 출생신고할 때 따로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혼인 후에 자의 출생신고할 때 협의로 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해서 그 작은 글자 보시면요, 혼인신고서에는 A하고 B 협의서를 첨부해야 하며, 됐습니까?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협의했을 때에는 출생신고서에 쓸 때 부모의 협의가 있는 사실을 함께 쓰면 되는 것이지, 출생신고를 할 때 한 번 더 새롭게 아니면 그때부터 협의하는 게 아니에요. 혼인신고를 할 때 반드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재밌는 거 볼까요, 여러분들? 자, A라고 하시는 분이 아버지인데, 예를 들면 성이 김이고요. 자, B 같은 경우가 이제 엄마인데 성이 이였다. 성이 이였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A하고 B 사이에서 이제 혼인신고를 할 때 협의해가지고요, 우리 사이의 자식 같은 경우에는 엄마 성인 이에 의하겠다, 이 성을 취하겠다라고, 이의 성과 본에 의하겠다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A하고 B 사이에서 갑이라고 하는 자식이 나올 것이고, 첫째, 둘째 을이 나오겠지 않습니까? 원칙은요, 이 갑과 을의 성이 다를 수 없는 게 원칙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이에서 출생한 직계 비속인 갑을 같은 경우는요, 둘 다 엄마 성에 가기 때문에 원칙은 둘 다 이제 이씨 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협의해놓고 또 아버지 성을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협의했다면 모의 성과 본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1항을 보시면요, 제 끝에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거지 따를 수 있다라고 나오면 시험 문제에서 틀린 겁니다. 제 말 알겠죠? 반드시 엄마 성과 본에 의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신 다음에,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그 형제 부모님이 A하고 B인데 갑과 을의 이제 성이 다를 수 있긴 해요. 특수한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면 이 갑이라고 하시는 아기가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갑 같은 경우는 이제 이시성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A하고 B가 이혼을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A하고 B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할 때는 이렇게 이 엄마 성 따른다라고 하는 별도의 합의를 안 한 거예요. 제 말 알겠죠? 그러니까 한 번 헤어지고 다시 혼인했을 때는 별도의 합의를 안 한 거야. 별도의 합의를 안 한 재혼인 상태에서 이제 을이라고 하는 아기가 출생이 되었을 때에는 다시 일항 본문에 근거해가지고 재혼에 대해서 별도의 합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버지 부의 성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을 같은 경우는 아버지 성인 김입니까? 예, 김을 취할 수도 있다 해서 다를 수 있긴 한데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때에는 자식은 전부 다 줄줄이 엄마 성인 것이지 막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답까지 꼭꼭꼭 기억하시고 알겠죠? 그 다음 다시 19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2번 협의를 통해서 모의 성과 본을 취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제3자의 성과 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A하고 B 둘 다 이제 원빈의 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원씨로 하자. 그거 절대로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안 돼요. 다만 일단 결정된 성과 본은 민법 제781조 제1항에 근거해가지고요. 자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제3자인 계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우리 교재 18페이지에 있는 민법 제781조 제6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항을 보시면 자의 복리를 위해서 자의 성과 본을 바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지정된 성이죠. 변경이라고 하는 말은 일단 지정된 성을 나중에 변경할 필요가 있었을 경우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근거해가지고 법원에 허가받아서 바꿀 수가 있다. 자,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바꿀 수가 있는 것이지 일단 지정된 성과 본은 부모의 협의를 통해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협의를 통해서 자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다 해버리면 자의 복리를 침해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 필요성이 있었을 때 청구에 의해 가지고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었을 때만 바꿀 수가 있는 것이고 절대로 협의에 의해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만 자가 미고 법정 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777조에 나와 있는 친족, 알겠죠?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가 있다. 친족이 청구할 수 없었을 때 검사가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친족과 검사 같은 경우는요. 우선순위에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친족 또는 검사다 해서 시험 문제에서 친족이 행사할 수 없었을 때는 검사, 틀린 지문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신 다음에 볼게요. 일로 올게요. 자, 이 가정법 조문 같은 경우는 사례 가지고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냥 조문만 읽으면 이게 번뜩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시는 분이 아버지 김이었고요. B라고 하는 엄마가 이였다. 그 사이에 이제 갑이라고 하는 아기가 별도의 합의가 없어가지고 이제 김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하고 B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게 됐고 B라고 하시는 분이 C라고 하는 강시성을 가진 남자하고 이렇게 재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고요. B라고 하시는 분께서 친권자 겸 양육자의 지위에서 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 B, 갑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제 말 알겠죠? 근데 이제 이 갑이라고 하는 A가 있었는데 동네 친구들이 놀리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야, 너가 아버지는 강씨인데 왜 너는 김씨냐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막 울겠죠 맨날. 엄마 울겠죠. 요런 경우에는 방금 봤던 민법 제781조 제6항에 근거해가지고 청구를 하게 되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요 애기의 성을, 갑의 성을 계부인 강으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기억하신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요렇게 갑의 성을요. 계부의 성으로 강으로 바꿨다 할지라도 갑과 시관계는요. 원칙적으로 갑의 성이 김에서 강으로 바뀌어도 친족 관계에 변경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갑하고 시 관계는 뭐예요? 배우자의 혈족. 그렇죠? 혈족의 배우자니까 갑하고 C의 관계는 인척 관계에 불과한 거예요. 인척으로서 친족인 것이지
혈족이 아닙니다. 친족인 것이지 혈족이 절대로 아닙니다. 따라서 성이 계부 강으로 바뀐 경우다 할지라도 갑과 시의 관계가 알겠습니까? 직계 혈족 관계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뀌느냐? 그렇죠. 성을 바꾸는 거에 덧붙여 가지고요. 그렇죠. 입양까지 이루어져야만이 갑하고 시의 관계가 이른바 법정 혈족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이 계부로 성을 바꾼 그 사실만 갖고는 인척 관계였던 그 관계가 법정 혈족 관계로 바뀌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해서 문제 푸신 다음에 성 바꾸고 입양까지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제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기본서 오시면요. 다시 그 1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방금 봤던 2번 밑에 있는 참고 주의할 것을 읽어볼게요. 계부의 성으로 바꾼 사실만 갖고 자하고 계부 사이에서 부자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양자는 인척 관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법률상 관계에서 이제 아버지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입양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까지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실수가 없으실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항과 6항 함께 쫙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2항을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외국인인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가 뭐 스티비 같은 경우라면 스티브 동진,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엄마 성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따라야 한다 아니죠. 선택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를 수 있다에 불과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3항을 보시면요. 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3항은 부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고요. 보통 어떤 경우냐면, 이제 모와의 관계에서 모도 진짜 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하고 4항에 보시면요. 부모 두 분 다 알 수 없는 경우를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다. 3항을 보시면 부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모의 성과 본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겠으면 일단 엄마 성에 의해서 성과 본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됐죠? 4항을 보시면요. 부모님 두 분 다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성과 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성이 김인가 인가 박인가 알 수 없는 경우는요. 예를 들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원빈인 경우는 원시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창설을 하고 난 다음에 부 또는 모를 알겠다 해서 창설 원시했는데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구였고 그 아버지가 김씨였어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그 뒤에 창설하고 난 뒤에 부 또는 모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알게 된 부또의 모의 성과 본에 따른다면 틀린 지문입니다. 따를 수 있다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딱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원성이를 우리 그렇죠. 우리 출판부 직원님이시고 원시성을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됐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짜 아버지 성으로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해서 따를 수 있다예요. 해서 필수 이미 항상 구분해서 조문을 읽어주시고요. 이제 5항을 보시면 5항이 제일 중요한 조항인데 혼외자거든요. 해서 B라고 하는 이제 어머니가 이씨였고, 성이 이였고, 그 밑에 이제 C라고 하는 자식이 있었는데, 혼외자예요. 혼외자. 그래가지고 엄마 성인 이제 이씨 성 가졌던 애기였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여러분들 A라고 하는 실부가 진짜 아버지께서 요 C라고 하는 A한테 이른바 인지를 하는데, 아직 우리 안 배웠지만, 아버지가 하는 인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의사에 근거한 자진인지이기 때문에 임의인지라 부르고요. 인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없습니다. 인지 같은 경우는 B나 또는 C의 동의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냥 A가 인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인지했을 때는요. 갑자기 예를 들면 이 아버지가 성이 김인 경우에는 이렇게 인지가 되는 순간부터 바로 C의 성이 이 C에서 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성으로. 그러니까 이 C라고 하는 애는요. 예를 들면 어제까지는 이동진이었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성 인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날부터 바뀌는 거야. 김동진으로.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설된 게 지금부터 읽으실 제5항인데 사실 5항 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혼외자 C가 아버지 김에 의해서 인지가 됐을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에 근거해가지고 종전에 엄마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협의가 안 되거나 이미 비가 사망해가지고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계속 엄마 성과 본을 계속 쓸 수가 있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해하지 마세요. 현행법에 의했을 때에도 A라고 하는 실부김이 C라고 하는 자식한테 인지를 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방금 봤던 민법 제781조 제1항에 의해 가지고요. 자동으로 C의 성이 김으로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인지를 하게 되면요. 아버지 성가본에 의해서 변경돼 버리는 겁니다. 다만 개정법은 여기에 대한 예외 사유를 두 가지를 열어준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B하고 A가 협의해가지고 계속 어머니의 성을 유지하겠다라고 협의했을 경우는요. 종전의 성가 본인 이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경우는요. 두 번째,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사실 요 협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요. 요 A라고 하는 실부김이 이렇게 협의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협의를 안 해주겠죠. 안 그렇습니까? 인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데리고 오기 위해서 보통 다 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해 줄 리가 없는 것이고요. 해서 지금 같은 게 사실 허가밖에 없는 거예요. 크게는. 그래서 일단 원칙은 바뀌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협의가 있거나 협의가 안 됐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었을 때에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 해가지고요. 결국 어머니의 성과 본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에 불과하지 원칙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니까 이걸 잘 주의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5항 보시면 인지가 됐을 때에는 제1항에 근거해가지고 자는 아버지 성과 본에 따르는데 다만 협의가 되었거나 또는 법원의 허가가 있었을 때에는 엄마 성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6항 부 또는 모 또는 자 청구에 의해서 허가 있음 바꿀 수가 있고요. 미고 법정 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또는 검사조가 청구해가지고 허가 있음 바꿀 수가 있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본 보시면요. 밑줄 친 부분 이제 읽으시면 될 거예요. 조문 풀어 쓴 거니까. 해서 19페이지를 가보시면 5번 목차 보시면 성과 본의 청구 변경 해서 1번 됐고 2번 보세요. 끝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바꿀 수 있을 뿐인 것이지 부모님의 합의에 근거해가지고 성과 본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원 직권사항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 청구라고 하는 밑줄 보이시죠? 쭉 빼신 다음에 법원 직권 개입 X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의 직권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중에 제가 개정법 강의할 때, 그러니까 친권이나 후견 파트 강의할 때 법원이 왜 직권사항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은 암기해서 청구사항에 불과하지 직권사항은 아니다까지 기재하신 다음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판례를 보겠습니다. 이 성과 본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정법원이 허가를 해줄 때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첫 줄에 보시면요. 자의 복리를 위해서 자의 성과 본을 바꿀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이런 것들을 쭉 다 하는데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끝에 자의 행복과 이익에 그렇죠. 이 그러니까 가족법이라고 하는 것이 개정되면 될수록 부모의 권리보다는 자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서 판례가 존재하게 되고 조문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자의 행복과 이익에 된쪽으로 판단해야 되며 이와 같이 자의 보세요. 주관적 개인적인 선호 정도를 넘어 이게 중요한 거죠. 넘어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자의 주관적이다. 나 우리 아버지 김씨고 우리 엄마 박씨인데 저는 원빈을 사랑합니다. 원씨로 바꿔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싸가지 없이. 그렇죠. 그래서 주관적 개인적을 넘어서서 알겠죠? 그래서 개인적 사유에 불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객을 정도를 넘어가서 자의 복리를 위해서 성과 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범죄, 기도, 은폐같이 됐습니까? 변경 신청에 대한 남용권 행사라고 변경권 행사가 남용이라고 볼 수 없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선의 본과 병에 대해서 허감상타하다. 해서 두 가지죠. 주관적, 개인적을 넘어가고 그다음에 남용으로 볼 수 없고 요 두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에는 허가를 해주겠다까지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제3절 이제 혼인을 보겠습니다. 혼인 공부할 때는 약혼을 먼저 공부하고요. 원래 그 다음은 사실혼이죠. 약혼이 있고 사실혼이 있고 법리론 관계가 있고 이혼 단계로 가는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요. 이상하게도 사실혼 관계를 별로 이렇게 안 좋게 보거든요. 그렇게 볼 필요 없는 건데 해서 사실혼 같은 경우는 민법상 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약혼을 먼저 공부하시고요. 법리론 관계를 공부하시고요. 끄트머리 가서 사실혼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약혼, 법리론, 가로치고 사실혼, 이혼. 약혼부터 볼게요.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드라마에서 돈 많으신 분들이 하는 겁니다. 해서 장래 혼인을 지금 알죠? 앞으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성립시키겠다라고 하는 A, B의 의사의 합의로서 무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다 해서 법률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혼인이죠, 혼인. 일반 혼인은 법률혼이니까.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인 신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식행위거든요. 약혼은요, 외부에 공시할 필요가 크게 없으니까, 됐습니까? 약혼 신고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료식까지 기억하시고. 그래서 한 줄 밑에 일정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아래 판례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비교. 약혼은 특별한 형식 거칠 필요 없이 그냥 A, B 사이에서 온전한 합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다만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혼과 비교했을 때 혼인신고가 없는 것 빼고는 똑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사실혼은 첫 번째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 줄 밑에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수 있는 실체까지 있었을 때 성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자 A하고 B 사이에서 우리 결혼 꼭 하자 했지만서도 일 끝나고 A는 자기 집 가고 B는 또 자기 집 가고 해가지고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요. 약혼은 될 수 있지 몰라도 사실혼 관계는 아직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서 주의하실 게 요즘에 보더라? 저기 조교님, 어린애들 가출팸, 맞죠? 나와가지고 지극끼리 상고하는데, 단순 동거, 여러분. 단순 동거 같은 경우는요, 사실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사실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신고 빼고는 일반 부부와 똑같은 생활을 해야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거하고 있는 사실만 갖고는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가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 판례를 볼게요. 그 다음 판례는 잠깐만요. 22페이지인가요? 2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교재. 제일 끝에 보시면 민법 제 806조 볼까요? 해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 해제가 되었을 때 일방한테 가실이 있었을 경우는요. 일단 제1항을 보시면 가실이 있는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 부당 파기가 되었을 경우에는요. 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등등등 먼저 기억하신 다음에 한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20페이지 중간에 있는 986, 916 판례를 보겠습니다. 참 재밌는 사건인데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적으로 농담하는 거 아니고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A가 원고인데 원고가 남자분이셨고요. 졌고 B라고 하는 이제 피고가 여성분이었습니다. 피고가 여자분이셨는데 재밌는 게 이제 이 A하고 B 사이에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도 했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도 갔어요. 3박 4일인가 갔을 겁니다. 신혼이 아니고, 신혼 여행도 갔는데, 이때부터 생긴 문제가 B 여성분께서 성관계를 거부했습니다. 성관계를 거부했어요. 거부를 하니까 이제 A가 계속 이제 어떻게, 우리 결혼했잖냐 막 하니까, 제 기억에 두 번째 날에 이제 한 번째 날에 이제 1회 성관계를 맺은 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귀국해가지고, 원래 이제 친정집에 먼저 가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친정집에 먼저 갔어요. A, B가 함께. 갔는데, 재밌는 게 이때 B가 갑자기 장인 장모,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들이겠죠. 장인 장모님들한테 갑자기 B녀가 말씀하시기를 A의 잠버릇이 너무 제 조교님이죠. 너무 심하다 하면서 같이 못 살겠다 하고 하면서 그냥 B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친정집에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버렸어요, 진짜로. 나갈 연락도 안 되고 못 살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 번 또 신혼집 안 갔어요. 친정집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댁에
갈 때는요. B가 없으니까 이제 A 혼자 간 거야. 난리가 났겠죠. 이건 무슨 일이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이 뭐냐 하면 했겠죠. 그래서 이제 A가 B를 좀 사랑해가지고 B를 찾아가지고요. 다시 우리 잘해보자 했어요. 근데 B가 나 싫다 하면서 네가 못 사겠다 해가지고 거부를 했고, 또 B라고 하시는 분이 주위 사람들한테, 가족들 뭐 장인 장모나 뭐 동생들한테 요 A 남자의 잠버릇뿐만 아니라 성능력이 너무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계속 헌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질 나가지고 이제 A가 B한테 배상을 A가 B한테 당연하겠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 쟁점은 재밌는 게 이제 이 A하고 B 사이에서의 관계가 분명히 A가 B한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그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없을 건데, 약혼 단계에서의 약혼의 부당 파기에 근거해가지고 A가 B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기 때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쟁점이 된 사건이었어요. 알겠습니까? 해서 판례가 판시하기를 A하고 B 같은 경우는요, 신혼집에서 한 번도 부부라고 하는 공동생활을 한 바 없으므로 아직까지 사실혼 관계까지는 인정될 수가 없다. 다만 약혼은 더 나아가서 결혼식도 했고 여행 갔다 왔고 온 뒤에 깼기 때문에 약혼은 지났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에 준해가지고 A의 배상 청구를 인정했던 사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요, 그 아래 판례 볼까요? 밑줄. A, B가 결혼식 올린 뒤에 갔다 온 경우라면 단순히 약혼 단계는 이미 지났다. 다만 부부 공동생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도 일단 완성되지는 않았다. 알겠죠? 일단 약혼은 지났지만 애매하죠. 사실혼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밑줄 보시면 이러한 단계에서 B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서 A, B 사이의 관계가 파탄이 됐을 경우에는 A 같은 경우는 꺽쇠 사실혼의 부당 파기의 경우에 준해가지고, 즉 사실혼이 성립된 것은 아직 아니지만 그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와 마찬가지로 준해가지고요, A가 B한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판례 되겠습니다. 근데 방금 봤지만 평석상 있는 내용이 그냥 약혼 단계의 부당 파기로 봐도 얼마든지 배상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뭐 사실혼 단계로 볼 필요 있냐라고 하시는 존재하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결론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 판례에 의했을 때에는 약혼은 지났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에 준해가지고 배상 청구를 인정했다까지 꼭 기억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가족법은 사실관계가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한번 딱 듣고 보시면 다음번엔 진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볼게. 요건 가시면요, 800조 성년자 19세가 됐을 때는요 자유롭게, 그 뜻이 뭐겠습니까? 예, 부모님들의 동의 필요 없이 약혼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본인 거고. 801조를 보시면요, 미성년자 중에 18세가 된 애들은요 약혼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게 18세부터 19세 미만인 경우는 약혼할 수가 있고요, 18세 미만인 경우는요 약혼을 아예 못합니다. 공부해야지 언제 약혼을 해. 그래서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고 약혼할 수 있다. 18세가 안 된 사람은요 동의가 있어도 약혼 못합니다. 꼭 두 개를 주의하시고요. 요 경우에 808조에 대해서 준용하겠다 뒤에 확인할 거고, 그 다음 페이지 802조 보시면요,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에도, 알겠죠? 지속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자 같은 경우에도 자 부모나 후견인 동의 있으면 약혼할 수 있다. 똑같죠? 여기와 똑같이 준용하겠다 해서 1번을 보시면 만 19세가 됐으면 부모님 동의 없이 약혼할 수 있다. 2번 보시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가 필요하다 해서 2번을 보시면요, 18세가 된 애들은 부모 또는 후견인 동의를 받으면 약혼할 수 있다. 따라서 기읍번 만 18세가 된 애들 같은 경우는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18세가 되지 않은 애들은요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도 약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니은번 같은 경우에
18세가 안 된 애들께서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약혼을 할 수 없는데 했을 때의 효과 같은 경우는요, 민법상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기 애매한 경우니까 할 수 없다까지만 기억하시고요. 했을 때 효과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참고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무효설, 취소도 다 대립이 있는 겁니다. 판례도 없고 통설도 거의 없고 팽팽한 대립만 있습니다. 3번 가시면요, 808조를 준용하겠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읽을게요. 밑줄 긋지 마시고 조문에 있으니까 나중에. 약혼하는 경우에는 부모 둘 다 동의가 필요하고 부모님 중에 한쪽이 동의권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예를 들면 모가 못하는 경우에는 부동의가 있으면 되고 둘 다 못했을 때는요, 후견인 동의가 있으면 된다. 주의할 게 여러분들 부모님의 동의이지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가 아닙니다.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친권이 없는 부모의 동의도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부모라고 했을 때에는 진짜 부모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부모님한테 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앞으로 조문 읽을 때 부모라고 하는 경우하고 친권자인 경우를 항상 구분해가지고 읽어주시고요. 약혼 동의 같은 경우는 부모지 됐습니까? 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권이 없는 부모 같은 경우에도 동의가 필요하다까지 꼭 기억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을 가시면요, 피성년 같은 경우 똑같이 동의 얻어서 약혼할 수가 있다. 문제였고요. 그 3번 목차표다까지 메모할 게 뭔지 아시겠죠? 피한정 후견인, 그렇죠.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민법 총칙할 때 대충 다 배웠으니까 뜻은 아실 거라 좀 믿어요.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요, 신분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능력자이기 때문에 약혼 혼인할 때 별도의 동의가 필요 없다 해서 미성년자 중에 18세 이상인 경우 피성년 후견인까지는 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피한정 같은 경우는요, 별도의 동의 없이 그냥 약혼할 수가 있다까지 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갈게요. 기타 가시면요, 1번 배우자가 있는 자가 한 약혼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배우자가 이미 있는 사람께서 한 번 더 약혼했을 때에는 처음부터 무효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약혼이라고 하는 글자를 쭉 빼서 혼인이라고 메모하시고, 그러니까 배우자 있는 분께서 한 번 더 혼인했을 때는요, 중혼으로서 취소 사유에 불과하고, 배우자 있는 자가 약혼을 했을 때에는 처음부터 무효. 왜냐하면 약혼 단계에 불과하면 약혼한 상대방을 굳이 크게 보호할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화 시켜버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혼은 취소, 배우자 있는 분이 약혼했을 때에는 약혼은 처음부터 무효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화면 잠깐 봅시다. 점점 요즘에 그 사법시험 문제가 재밌는 것이 중요한 내용을 조금 깊이 있게, 그러니까 사례까지 가서 묻거든요. 해서 사실관계도 다 공부를 할 게 있습니다. 해서 판례를 보시면 이미 배우자 있는 분께서 했지만 혼인했을 경우에는 아직 안 배웠지만 중혼인 것이고, 후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효하고 다만 취소할 수 있는 혼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중혼인 후혼이라고 하는 것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라면 아직까지 그 후혼도 유효한 겁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상속권이 전부 다 인정이 됩니다. 배우실 거고, 다만 배우자 있는 자가 약혼을 했을 경우는요, 약혼은 처음부터 무효로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보세요. 진짜 차례인데, 이 A라고 하는 남자는요, 이미 법률상 배우자 C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서 A라고 하시는 분은 이미 C라고 하는 처가 있었어요. 근데 이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옛날 판례입니다. 1960년도 판례니까. A 같은 경우는요, 무슨 대학 정치학과를 중퇴하신 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대학 나오신 분이니까 이제 이게 엄청 막 정치학과랑 이게 엄청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얼굴도 진짜 꽃미남이었거든요. 그래서 판결 원문에 보게 되면 뛰어난 용모와 말빨이라고, 말빨이 아니고 언변 나와 있는데 말빨이지 않습니까?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좀 도라이였습니다. 도라이. 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해가지고 A 같은 경우는요, 가정 풍파를 일삼고 맨날 배우자 C를 때려 패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우자 C를 친정에 보내놓고는 지가 살고 있었던 하숙집 주인한테 거짓말한 거야.
돈 한 푼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그 시골에 땅 엄청 많다.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다. 뻥치고, C라고 하는 여자하고 나하고는 C가 너무 좀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이혼했다. 아직 이혼 안 했어요. 근데 이혼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이 주인한테 계속 말하기를 소개팅을 계속 이제 의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도 많고 정치를 준비하고 있고 C가 이상해서 이혼했다. 이혼 안 했어요. 거짓말 한 거야. 이 말을 믿은 주인이 중매를 부탁하니까 이 주인이 B녀를 이제 A한테 소개해 준 겁니다. 근데 이 B녀가 이렇게 이제 B녀죠. 이 불쌍한 사람인 게 배우신 분이었고요. 공무원이었는데 1년 전에 남편하고 이제 사별이 뭔지 아시죠? 남편이 돌아가신 그런 조금 불쌍하신 분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인이 소개해 준 거야. 잘 나간 척 보이니까. 알겠죠? 근데 이제 B녀 같은 경우도 이제 A의 모든 말을 다 믿고 동거를 시작했고요. 임신까지 이제 하게 된 거예요. 해서 이제 A가 애기 나오면 결혼하자라고 이제 약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8개월 남짓 지났을 때가 애기가 만삭이겠죠. 이 빌어먹을 도라이 새끼가 이상한 새끼죠. 그 임산부를 한테 말하기를 너 같은 헌 계집하고는 인생을 함께 할 수 없다. 이 말들 알겠죠? 그러니까 초혼이 아니고 한번 사별하고 다시 왔으니까 이렇게 헌 계집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짓거리면서 8개월 만삭이었는데 막 진짜 구타를 하고 또 막 나가고 술 먹고 한 거예요. 하다가 요 A남의 진짜 부인이었던 C녀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이 A남이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B녀가 이제 친정에 가가지고요. 아들 낳아가지고 그 다음에 약혼 불이행을 이유로 이제 A한테 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이러한 배상 청구가 이제 인용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감정에 근거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A 나쁜 새끼가 당연히 배상 청구 인용될 것이다 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청구 원인이 뭐예요? 약혼 불이행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봤죠, 여러분들? 이미 A남 같은 경우는요, C녀하고 관계에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한 번 더 한 약혼은요, 처음부터 무효. 봤죠? 약혼은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혼인하지 않았다. 즉 약혼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약혼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면 당연히 채무 불이행을 배상 청구 못하니까. 해서 약혼 불이행을 이유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 기각 났고요. 당연히 그렇죠. 민법제 7호 공조에 의한 배상 청구를 인정한 겁니다. 즉 정조 의무의 침해, 사기 기망 같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민법제 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불법 행위에 근거한 배상은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제 말 아시겠죠? 약혼은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약혼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해서 항상 문제 풀 때 이거 나오게 되면 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상식 아니겠습니까? 묻는 게 아니고 청구 원인 물을 크니까 두 개를 잘 구분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해서 책 정리해 볼게요. 약혼은 무효이다. 무효를 쭉 빼신 다음에 따라서 약혼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배상 청구 기각이라고 메모하시면 되겠죠. 무효를 쭉 빼서 약혼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아니함까지 지금 메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혼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인정될 수 없음. 끊고 불법행위에 근거한 배상 청구는 인정됨. 그렇죠. 불법행위에 근거한 배상 청구는 인정됨. 됐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 번호 65112 사건은 아니고 그와 유사한 사건 사실관계였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요. 배우자가 죽으면 또는 이혼을 전제로 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관념상 여러분들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고, 3번은 됐고 4번 가시면요. 혼인의 경우와 달리 요식이 아니다. 왜? 혼인신고 필요 없으니까 약혼 같은 경우는. 자, 별도의 방식이 필요 없으며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성립이 이루어진다. 또한 통설은 혼인과 달리 약혼의 경우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즉, 그 조건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민법제 103조 따위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약혼의 경우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진짜 A하고 B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이 A라고 하는 남자가 1억이라고 하는 거액의 채무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게 무슨 재미일까요? 여자분 B한테 여자분 B가 그런 남자의 빚도 사랑해라. 그거는 뭐 종교에서 가능한 얘기고 해서 약혼하면서 말하기를 2년 내에 A 남 너가 1억이라고 하는 채무만 네가 갚으면 우리 혼인하자라고 하는 듯이 조건을 붙일 수가 있는 게 원칙인 거예요. 제 말 알겠죠? 그래서 비교할 게 뭐죠?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면, 됐습니까? 조건 따위를 붙일 수가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혼인 같은 경우는 조건 같은 것들을 붙이지 못하니까, 조건과 약혼을, 혼인과 약혼을 두 개 비교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했지만 약혼, 혼인 둘 다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까지 함께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22페이지 가신 다음에 약혼의 효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했을 때에는 803조를 보시면 약혼은 강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A, B의 극히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상대방 B가 혼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 판결에 근거해가지고 혼인에 대한 의사표시를 가름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됐습니까? 집다가 모시고 와가지고 집행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고 단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을 보시면 혼인은 A하고 B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두 줄 밑에 법원의 판결로서 의사표시 가름 판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강제이행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다. 이해되시죠? 이번에 보시면요.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장래 혼인관계에 놓일 뿐인 것이지 약혼자끼리 당장 동거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를 요구했을 때 응할 의무가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냐? 성관계에 응하지 않았음에 근거해가지고 약혼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제 말 알겠죠? 왜 처음부터 약혼 단계에 불과했을 때에는 성관계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니까 응하지 않음에 근거해가지고 약혼 해제 사유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2번 가시면요. 3자의 효력해서 약혼 단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판례죠. A 남이었고 이제 B녀가 있었는데 약혼했습니다. 근데 B녀가 이제 C 남하고 이제 그 정분이란 간통은 아닌데 그렇죠. 네. 정교를 맺게 된 거예요. 제 말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A가 그래가지고 약혼을 파기하고 A가 약혼을 해제하고 난 다음에 A가 C를 상대로 약혼 파기에 근거한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부분인데 불법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이 없죠. 해서 3자한테도 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해서 3자가 약혼 중 B녀를 간음해가지고 혼인할 수 없게 했을 경우에는 약혼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역시 약혼 의무 불이행은 배상 청구 못하겠죠. 왜? 약혼 상대방이 아니니까. 해서 제3자 C 같은 경우에도 민법 제7호 공조에 근거해가지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갈게요. 3번 가시면요. 약혼한 것만 갖고는요. A하고 B 사이에서 배우자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혼한 것만 갖고는 친족 관계의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A하고 B 사이에서 약혼 단계에 불과한 상태에서 B라고 하시는 분이 A의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럼 걔는 뭐예요? 부모님이 혼인 중이 아니기 때문에 혼외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따라서 아버지의 인지가 필요한 게 원칙인데 다만 A하고 B가 나중에 진짜 혼인을 하게 되면 중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 가지고요. 혼중자의 지위로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뒤에서 배우실 겁니다.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는요. 약혼 단계에서 나왔다. 사실혼 관계는 나왔다 같은 경우는 법리론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혼외에 불과하다 해서 아버지의 인지가 필요하다까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줄 밑에 혼외자까지 기억하시고요. 혼중자 나오면 틀린 질문 처리를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4번 보겠습니다. 약혼의 해제를 보시면요. 밑에 보시면 민법제 이제 804조에 보시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1부터 8까지 쭉 나와 있는데 암기하려고 암기하지 마시고요. 거기 있는 코멘트 이제 읽으시면서 하나하나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거 말고
이 약혼의 해제에 관한 부분 지금부터 이제 볼 내용 같은 경우는요. 사법시험 2차 등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정밀하게 이제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할 게 이거예요. A라고 하시는 분이 B라고 하는 약혼의 상대방한테 약혼의 해제 의사표시했습니다. 약혼 해제의 의사표시를 일단 하게 되면 혼인의 경우와 달리, 일단 들어주세요. 혼인의 경우와 달리 약혼 단계에 불과했을 때에는 A가 해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일단 A하고 B 사이에서 약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소멸됩니다. 이거는 뭐 여지가 없어요. 다만 이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약혼 해제 의사를 표시했을 때 두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방금 봤던 민법 제804조 1부터 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면요. 사유가 존재하니까 해제 의사표시를 한 경우하고 1호부터 8호까지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파기를 시킨 경우를 구분하신 다음에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약혼의 정당한 파기입니다. 정당한 파기가 이루어진 것이니까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때에는 B 같은 경우가 A한테 손해배상 같은 것들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1호부터 8호까지의 사유가 없음에 불구하고 파기했을 때에는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B 같은 경우는 또 별도의 사유가 없었을 때에는요. A라고 하시는 분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약혼의 해제에서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부당 파기인가 아니면 정당한 파기인가를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해서 1, 2, 3, 4, 5, 6, 7, 8 제가 읽을 필요 없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밑에 있는 본문부터 봅시다. 자, 제8호에 보시면요.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정당하게 약혼을 해제할 수가 있는데 그 중대한 사유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판례 입장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겠지요. 중요한 게 기읍번 하시면 배울 건데 학력이나 직급을 속인 것은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가지고 약혼을 정당하게 파기할 수 있는 사유로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니은번 하시면요. 임신불능인데 시대가 이제 바뀌어가지고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자식이 있고 없고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 것이 현재 판례와 트렌드입니다. 따라서 임신불능이라고 하는 것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임신불능을 이유로 혼인을 거부하거나 약혼을 해제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부당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임신불능 X 하신 다음에 됐죠? 부당 파기니까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까지 기억하시고요. 그 밑에 있는 935 1676 판례를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중매를 통해서 좀 급했습니다. 10일 만에 약혼했고요. 했는데 남자가 학력과 직급을 속인 사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참 재밌는 사건 많죠, 가족법은요. 그래서 만난 지 10일 만에 약혼했으나 사건인데 등장인물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A 남 같은 경우는요. 기능직 8등급 공무원이었고요. 8등급 공무원이었고 이 8등급이 8급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또 헷갈리는데 아무튼 기능직 8등급 공무원이었고요. 비녀 같은 경우는요. 간호조무사를 하시면서 방통대학교 법학과에 다니고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알겠죠? 이분 둘이서 이제 빼빼로 돼 있는 날 이제 서로 이제 허전하니까 맞선을 본 거예요. 보고 좀 급했어요. 딱 10일 지나가지고요. 12월 21일 날 약혼을 했고요. 더 웃긴 게 11월 21일 날 약혼하면서 12월 22일 날 그러니까 한 달 뒤에 결혼식 하기로 한 거예요. 뭔가 급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정상적으로 됐으면 11월 10일 날 만나가지고 한 달 뒤에 결혼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그렇죠. 이 A하고 B 사이에서 특히 B녀 같은 경우가 A 남자하고 약혼도 하고 혼인하기로 했다는 것은 A 남자의 신성, 어떤 인간인가를 보고 이제 한 것보다는 사실상 이 A의 직급 같은 것들을 보고 이제 B녀가 혼인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비판 가할 건 전혀 없죠. 사람이란 게 다 사유가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요. A 남이 이 B녀하고 이제 맞선 소개팅을 할 때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해가지고 출신 학교도 속였고요. 고등학교 속였고 더 큰 게 직업을 속인 거야. 해서 기능직 그 8등급 공무원이신데 서울시 일반직 7급 공무원이라고 이제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에 속아가지고 B녀는 A 남자가 전주고 출신이고 명문고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일반직 7급 공무원이구나. 오, 좋네, 괜찮네,
좋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약혼까지 다 하게 된 거예요. 제 말 알겠죠? 근데 그 뒤에 이제 비녀가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알고 난 다음에 나는 서울시 일반직 7급 남자를 사랑한 거지. 그렇죠. 8등급 기능직 공무원을 사랑한 게 아니다. 전 이해 안 된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요. 거짓말을 알고 약혼 해제의 의사표시를 이제 비녀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 남이 말하기를 B가 나한테 했던 약혼 해제라고 하는 것은 약혼의 부당 파기이다. 부당하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B녀가 정당한 사유가 없잖냐. 정당한 사유도 없이 해제했기 때문에 부당 파기다 하면서 A남이 되려 B녀한테 각종 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겁니다. 어이구야, 이 B녀 저 고의 아니 B녀예요, B녀. 어이구, 저기는 지워주세요. 오타요, 오타. 그렇죠. B녀께서 큰일 났네요. 자, B께서 반서로서 다시 이제 원고한테 또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한 사건 되겠습니다. 판례가 판시하기를 B녀가 했던 약혼 해제 의사표시 같은 경우는 804조 제8호에 있는 중대한 사유로 본 겁니다. 알겠죠? 봐가지고요. 약혼 해제라고 하는 것은 적법하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즉 약혼 해제를 함으로써 정당하게 약혼 관계를 파기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B의 배상 청구를 인정한 거예요. 즉 A 너는 배상 청구할 수 없고 B가 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속인 게 A니까. 제 말 아시겠죠? 더 나아가 판시를 할 때 이때 B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즉 A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등등등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약혼을 했다고 하는 가실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약혼녀, 비녀 같은 경우에 가실이 있기 때문에 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하면 틀린 지문 되는 겁니다. 설사 가실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배상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렇죠,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참작 사유, 일종의 가실상계죠. 일종의 가실상계 사유에 불과하다라고 판례가 판시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볼드 친 부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제일 끝에 있는 넉줄, 석줄 한번 읽어볼게요. 끝에. 자, 을 여에게 중대한 가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약혼 해제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 거짓말했던 감남이 있는 이상 이러한 을의 잘못 같은 경우에는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할 때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 해서 단순히 을한테 가실이 있다는 것만 근거해가지고 감남한테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까지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이 급했던 사건이죠. 기억하시고요. 2번 가시면 약혼 해제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지요 해서 805조 약혼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다만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요. 어떤 경우겠습니까? 가령 804조를 보시면 왼쪽 페이지 제6호에 보시면 약혼 후 1년 이상 남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그 남자한테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대방한테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의 부모한테 한다? 아니에요. 그 해제 원이 있음을 안 때 자동으로 해제가 된 것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조문 805조 보시면 상대방에 대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모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해제원이 있음을 안 때 해제가 된 것으로 봐버리겠다 해서 밑에 별도로 상대방 부모 등에게 의사표시할 필요 없다까지 꼭꼭 기억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가시면요. 해제 효과, 이 3번 부분은 별표 치신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주관식까지 대비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806조 제1항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혼이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일방은 가실 있는 상대방한테, 가실 없으면 안 돼요. 가실 있는 상대방한테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한테 가실이 없으면요.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꼭 기억하시고요. 2항에 보시면요. 제1항에 근거해가지고 배상 청구할 때는 지산상 손해 어떤 거겠습니까? 혼인 준비 비용이요. 해서 신혼집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가구 같은 것들 구입했던 혼인 준비 비용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도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신적 고통도 배상 청구할 수 있다. 3항을 보시면요.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는 양도 또는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만 중요한 것이 A하고 B 사이에서 이미 그 배상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됐거나, 즉 배상금 자체, 배상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거나 또는 이미 소를 제기했을 때에는 양도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제3항 같은 경우는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정신상 고통에 꺽쇠 묶어주신 다음에 조문 한번 풀어보고 바로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그 다음이죠. 네. 806조는요, 앞으로 계속 그 다른 조항에서 준용될 거기 때문에 오늘 정확하게 이제 철저하게 암기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배상을 청구를 할 때 재산상 손해 같은 경우, 즉 혼인 준비 비용 같은 경우는요, 그냥 양도승계가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항이 적용되지 않는 거고요. 3항 같은 경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 청구하는 경우만 적용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신 다음에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요, 양도승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예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조문 봤을 때 계약이 성립된 경우 돼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A하고 이제 B가 있는데, 이 B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약혼 파기에 대해서 가실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A, B가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B가 A한테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5천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어요. 문제는 아직까지 합의를 했는데 그 5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즉 손해배상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사망했을 경우는요, A의 상속인이 승계받아가지고 B한테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합의는 했으나 아직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는 그 A의 상속인이 B한테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뜻이, 알겠죠? 두 번째, 이제 소를 제기한 후란 뜻인데, 이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약혼의 파기에 근거해가지고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난 뒤에 소 계속 중에 A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외부에 명백하게 표시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양도승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A가 사망했으니까 A의 상속인에 의해서 소송 수계가 이제 이루어진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요 뒷부분까지는 참고 마시고, 일단 원칙은 안 된다. 계약이 성립된 경우,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될 수 있다. 요거 꼭 기억하시고, 자, 더 중요한 거, 재상상 같은 경우는요, 그냥 양도승계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1번과 2번 두 가지를 구분해서 공부하시고요. 한 번 더, 이 조항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뭐 혼인 등등등에서 계속 중용 조항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서 오늘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해서 조문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밑에 있는 거 갈게요. 문제점 가시면요,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 없이도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 해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부당 파기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문제하고, 더 중요한 거, 약혼 애물로서 지급됐던, 교부되었던 애물 같은 것들, 시계 같은 거, 가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에 대해서 반환 같은 것들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 기억하신 다음에 24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목차 2번 손해배상 청구권 됐습니까? 그러면 약혼의 부당 파기에 근거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같은 경우에는 가소법 가, 나, 다, 라, 마 중에 뭐겠습니까? 그쵸? 신분관계에서 발생된 각종 손해배상 청구는 다류다까지 한 번 더 프린트 확인하시고요. 다류 사건이다. 그쵸? 그러면 조, 나, 다, 마에 여기죠. 다에 포함되니까, 다에 포함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조정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까지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확인할 거기 때문에 프린트 꼭 가지고 오셔가지고 다류 한번 복습하시고 한번 암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1번 받고의 조문이니까 2항을 보시면요. 자, 한 줄 밑에 약혼자의 부모가 되신 분께서 부당 파기에 가담했을 경우에는 그분한테도 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해서, 알겠죠? A가 있고 B가 있는데 B녀의
부모님께서 부당 파기에 적극 가담했을 경우에는 A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그 부모한테도 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해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 밑줄, 동인, 즉 A의 부모님 같은 경우도 배상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어렵진 않고요. 3번 가시면요, 약혼애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가를 봅시다. 1번 가시면 성질, 통설 같은 경우는요, 약혼애물의 수수, 주고받는 것을 혼인 불성립을 해결권으로 하는 진로 본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요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보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A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B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A가 B한테 시계를 이제 약혼 선물로, 예물로 이제 지급을 했습니다. 인도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A하고 B 사이에서 약혼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해제 등에 의해서 파기가 되었을 때 A가 B한테 이제 약혼 시계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자, 법적 성질 보시면요,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다라고 하는데 2번, 3번 연습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약혼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봤지만 해제가 돼버리면, 그렇죠? 혼인관계의 성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이 불성립된 것이고, 그렇다면 해제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가 되었다. 그러면 조건이 성취됐을 때부터 해제니까 증여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겠죠. 실효. 소급표 있다 없다? 없는 게 원칙이지요.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성립하지 않았을 때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증여계약이라고 하는 것의 효력이 없어지니까 다시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혼인관계가 성립했을 때는요, 성립했을 때에는 불성립이라고 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지 못했다. 따라서 증여계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럼 증여계약 자체가 유효하니까 상대방이 계속 소유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정말 사유가 없었을 경우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해서, 아예 혼인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지 못하고 끝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겠지만, 혼인관계가 성립돼 버리면요, 그렇죠, 반환 청구를 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까지 이 한 줄의 뜻이니까 거듭 반복해가지고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이 이제 이겁니다. 유책자, 즉 혼인, 약혼 단계가 파기된 데 대해서 책임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약혼 애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 일방이 약혼을 파기할 수가 있는가?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요, A 남이 있고 B녀가 있는데 B녀 같은 경우가 임신을 못합니다. 임신 불능임에 근거해가지고 A라고 하시는 분이 상대방 B의 승낙 없이도 일방적 의사에 의해서 약혼 관계를 파기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뒤에 배우시겠지만 혼인과 차이점입니다. 혼인 같은 경우는요,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 끝낼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이. 그래서 유책자인 경우는요, 재판상 이혼도 청구할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뒤에 배우실 겁니다. 일단 약혼 같은 경우는요, 할 수가 있다. 이때 파기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요, 그렇죠, 부당 파기가 아니고 정당한 파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 문제가 나오지가 않겠죠. 문제는 이 A라고 하시는 분이 B녀의 임신 불능을 이유로 약혼에 대해서 해제시키는 것은 부당 파기해서 정당한 이유가 없었을 때에는 부당 파기이다. 이렇게 부당하게 파기가 되었을 때 잘못 있는 사람도 이미 지급했던 약혼 애물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보세요. A가 잘못한 사람이고요, B 같은 경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분이었다. 이런 경우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B 같은 경우는 당연히 A라고 하시는 분한테 지급했던 양복이나 가방 등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거죠. A라고 하는 잘못 있는 사람이 자기가 B한테 지급했던 시계 등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대립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판례 먼저. 자,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유책자 같은 경우는요, 약혼 애물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이 판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견해도 만만치가 않은 게 뭐냐, 어차피 A 같은 경우는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B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면 약혼 애물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지면서 약혼 애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A한테 이중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따라서 약혼 애물에 반환은 청구할 수 있게끔 하고 단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가자라고 하는 견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바닥까지 꼭 기억해서 문제를 푸신 다음에, 알겠죠? 이것도 한번 들어주시면 답안지 쓸 때 조금 도움 되실 겁니다. 그래서 24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이번에 약혼 애물 반환 청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사안들 첫 번째 가시면요. 유책자 같은 경우는 그다음 그 밑줄 적극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었다. 알겠죠? 자, 니은번 가시면요. 일단 혼인이 성립한 이후에 이혼했다. 즉 혼인이 불성립한 게 아니고요. 혼인했어요. 그 뒤에 이혼했을 경우에 약혼 애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아까 했죠. 일단 혼인이 성립했기 때문에 정말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경우에는 아시겠죠? 약혼 애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이런 경우는요.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지 약혼 애물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판례 보고 마칠게요. 혼인이 성립되고 난 뒤에 성립되고 난 뒤에 이혼하는 경우에도 약혼 애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답은 아시죠? 원칙은 할 수 없다는데, 이 참 재미있는 사건인 게, 볼까요? 자, 일단 원고 A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자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시는 분이 남성분이었고, 그 다음에 B라고 하시는 분이 C의 부모님들, 그러니까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 시아버지였습니다. 자, 이때 이제 약혼해가지고요. 이 B라고 하시는 측이, B가 이제 A한테 X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각종 시계 등을 약혼애물로서 교부했습니다. 약혼애물로서 교부를 했고요. 교부했고, 1번. 그 다음에 이제 원래 C가 독일에서 공부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혼인하고 둘이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갈 때 이제 기중품을 이제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가 다시 시부모님한테 다시 이 X 동산에 대해서 보관을 맡겨가지고요. 지금 현재 B가 X 애물에 대해서 점유 중인 상태였습니다. 제 말 알겠죠? 그러니까 유학 가니까 맡기고 간 거예요. 돌려준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갔을 때 이제 이 A하고 C 사이에서 C가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 못 있어버리니까 이 원고 A라고 하는 비녀께서 그 어학원에서 그 프랑스 남자를 만나가지고 프랑스 남자하고 이제 간통을 하게 된 거예요. 남자하고 이제 간통을 하게 된 거예요. 제 말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이제 C가 알아가지고 승질 나가지고 이제 재판상 이혼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A하고 C 사이에서 관계가 이혼했다? 네, 이혼. 재판상 이제 이혼을 하게 됐다 해서 1번, 2번, 3번, 4번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밌는 게 이제 A가 이혼당하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였던 B에 상대해가지고 요 X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한 거예요. 알겠죠? 이혼한 거 맞다. 인정할게. 대신에 약혼 애물 그건 내 거니까 왜 들고 있니 아줌마저씨 이러면서 이제 A라고 하시는 분이 민법 제213조에 근거해가지고 이 X라고 하는 약혼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한 거예요. 하니까 이제 B 측에서 항변하기를 A라고 하는 애는 이혼함으로 이렇게 간통해가지고 이혼당한 애기 때문에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서 기책사유가 있는 애다. 따라서 약혼 애물 같은 경우는 우리 거지 A의 게 아니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하니까 판례가 판시하기를 보세요. 애물 받은 측이 혼인 당초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실히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고, 됐습니까? 혼인 파국이 됐을 경우,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비록 혼인 신고가 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제 개소할 의사가 없으니까 불성립한 것으로 봐가지고 파탄됐을 때 약혼 애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을 경우에는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됐고 혼인의 상당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혼된 것에 불과했다면 비록 그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 A한테 있다 할지라도
약혼 뇌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A한테 있다 봐가지고 A에 반한 청구를 인용했던 사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제 끝에 약혼 뇌물은 누구한테 있다? A한테 있다. 앞부분에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프랑스 남자하고 간통했던 A한테 있다 해도 일단 약혼은 A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뭐 배상 청구로서 처리할 문제인 것이지 일단 X를 줘라 해가지고 A의 청구를 인용했던 사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신 다음에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하시고 다음 시간에 혼인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